지주들이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완전 땡큐죠. 자,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변창흠표 용적률 완화 시작했는데요. 주거의질 떨어진다고 시장 반응은 매우 냉담한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역세권 용적률 규제를 700%까지 완화하겠다. 교통, 환경, 교육요건 등 인프라 없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임대주택 기부 체납, 사업 추진 한계 등이 예상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대책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역세권 고밀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개발은 주거의질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서 단순한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장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 날 국무회의에서 현행 기준 지구단위 계획에서 최대 400에서 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역세권의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해서 최대 700%까지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의결을 했는데요. 또 준주거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공급대책 중에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성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층고 기준을 높인 고밀도 개발이 단지 내 주차와 인근 교통환경, 교육요건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주택의 최소 절반 이상의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와 함께 난개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변창흠표 용적률 완화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난개발에 대한 관점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역세권, 이 지금 크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고 그 안에다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방향은 변창흠표라고 붙어 있지만 사실 오세훈 시장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12년 정도 됐어요. 2009년도 정도부터 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역세권 시프트, 당시 장기 전세주택,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들, 이런 사업들을 시범 사업부터 추진을 계속 해왔었고, 그 이후에는 재정비 촉진 지구 또는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지하철역에서 1차 역세권이라고 해서 250m, 그 다음에 2차 역세권이라고 해서 500m 이내에 있는 경우는 용적률을 더 주되, 고밀로 더 주되, 남는 용적률을 더 주는 용적률은 반반 나눠서 반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반은 토지는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서울시, SH공사 등이 이제 돈을 주고 사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적어도 2009년부터. 근데 그 사업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발전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번에는 그 역세권의 개념 자체가, 이게 이제까지는 일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같은 조금 더 용도를 높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에만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 국토계획법의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이 기준을 2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3종 일반 지역도 최대 700%까지. 원래는 400에서 한 500까지밖에 못 높이는 곳인데 그걸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시행령을 개정을 한 거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약 한 300여 개 정도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0여 개 역이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래요. 근데 그 지역들, 그러니까 100여 개 나머지 역들까지도 용적률 700%에 굉장히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일단 기틀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 시행자들이 받을지 말지를 고민해서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하는 방식은 재개발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재건축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지주들이 그 자기 땅에 있는 건물 헐고 그냥
용적률 700%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 선택하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밑바탕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지주들이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완전 땡큐죠. 그러니까 지주들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원래 내가 예를 들어서 용적률 300%까지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거 된 거예요. 용적률 700도 될 수 있대.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 범위에 따라 일부 기부 체납하고 공공으로 일부 빼줘야 된다는 거 있지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700% 받아서 하는 게 일부 떼주더라도 나한테 분양 수입이 더 많이 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당연히 받겠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땅을 팔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이 지어진 아파트에 다시 들어올 생각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땅을 통해서 개발을 최대한 많이 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면 땡큐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주 방식의 사업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선호하겠죠. 개발 이익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조합 방식의 사업은 뭐냐면,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여러 사람들이 땅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는 집에 내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집이 빽빽하니 임대 아파트들 많이 껴있는 단지의 일부가 내 집이라고 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을 좀 덜 내면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는데, 그 추가 부담금을 덜 내는 것보다 그냥 나는 추가 부담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오랫동안 살 집이 좀 더 쾌적하고 이런 걸 더 희망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조합 방식으로 가는 곳에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싸우겠죠.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 하에 따라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고밀 개발할 거냐 아니면 고밀 개발 안 할 거냐 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눠서 뭐 총회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받으면 안 받는 거고 받으면 받은 거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용적률 완화를 하겠다는 거는 니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종의 밑바탕만 깔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좀 시장 참여자들에 따라서 나뉠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역세권 용적률 더 주는 거 이거 할 때 재개발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는 받은 사업장이 있고요. 또 받지 않은 사업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가질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용적률 완화는 완화인데, 이게 시행령이 바뀌었고 실제로 어떤 주택을 공급할 거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 인허가를 올릴 때 아마 따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역세권 개발들을 보면 다 소형 주택들을 늘리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원룸들이나 이런 투룸들 이런 것들 청년 주택 이런 거 짓는 게 많았어요. 근데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기준으로 그런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라라고 주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실제 주택 공급에 큰 의미가 있을 거냐? 지금 시장에서 이 용적률 완화라든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그런 소형 주택들, 원룸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분양받을 수 있는 유지의 내 집을 좀 내 집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대감이 되게 큰데, 언론에서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열심히 용적률 700%까지 높여서 원룸 오피스텔 지으세요. 이 소리면 일단은 이 도심지야, 야 무슨 역 주변에 건물이 막 올라가는데 저게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아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고 보니까 다 원룸 오피스텔이야. 그럼 나랑은 상관없는 집이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시장의 기대가 좀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 로드맵 뭐 이런 차원에서 배려계층 청년들, 신혼부부들 잠깐 들어가 살 임대주택 측면에서는, 그런 공급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도심지 내에 분양받을 수 있는 신규 주택 공급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분양 물량도 일부, 원룸도 일부 이렇게 껴서 같이 할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이 기사 보고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추진을 했었죠. 그랬더니 막 뭐 이렇게 이쑤시개들 엄청나게 지었어. 그 당시에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들을 타겟으로 해서 땅을 엄청나게 많이 찾으러 다녔고 실제 좀 외진데에 있는 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셨던 분들이 굉장한 기회를 만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처음에는 뭐, 예를 뭐 닭장 같은 집이다, 뭐 한다,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엄청나게 뭐, 사업하시는 분에게 큰 이익도 돌아갔고, 또 한편으로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인 가구 수의 증가에 따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얘기들은 부어왔지만 어찌됐든 깨끗한 집이 그렇게 좋은 입지에 그리고 지어지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변천표 용적률 완화도 역시 또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개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할 건데 사실 딱 결론은 났어요. 아 그래요? 무슨 결론이 났냐면 역주변의 집가는 일단 무조건 엄청 오를 거예요. 네. 그렇잖아. 사업 유인이 일단 좋아지잖아.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물건들은 다 사라지고 특히 2종 3종까지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야. 일단 집가가 올라가는데 불을 지핀 그런 내용이다. 그렇군요.